그 다음 게 혼인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어떤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아이 혼사를 미리 정했다. 뭐 뱃속아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지만 네가 남자 되고 우리 자녀가 여자가 되고 하면은 결혼을 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장성해서 격차가 서로 신분 격차가 다르더라도 뱃속아이에 네가 뱃속에서 우리 아들이 있어. 네가 어떤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만약에 여자아이가 나오면 우리하고 결혼을 시키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했는데 서로 신분이 뭐 나중에 뭐 달라질지언정 그때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위가 납해할 때는 척속들이 쭉 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대접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신부들이 친척들이 쭉 가가지고 신부 측은 신부집에 가가지고 갱이라는 것이 중국 뭐 만주 지역은 갱이 뭐 침상 겸 마루죠. 그래서 갱 위에 위에 앉고 사위 측에서는 그 아래에 앉아서 존중하는 거죠. 절을 했다. 이것을 남한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이런 예식이 마치면은 이제 사위는 이제 쭉 자기가 가져온 말을 쭉 신랑 아버지 앞에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늘어놓으면은 신부 아버지가 쭉 이 말, 이 좋은 말들만 골라가지고 이걸 이제 예물로 받아들이는데, 숫자가 안 맞을 때는 사위가 온 말도 숫자에 맞춰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이게 좋은 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비루 먹은 만들만 가지고 늘어놓으면은 이걸 대단히 수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부를 데려올 때는 좋은 말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채택되는 것이 자랑스러우고 긍지를 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신부 댁에서는 이제 말들을 받으면 말 한 필에 옷 한 벌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답례품으로 이게 주는데, 이때 성혼이 되면 신랑은 신부 댁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3년간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3년간 하여튼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해야 비로소 노동력을 제공해야 비로소 3년 지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갈 수 있다. 고구려 풍속의 서옥제라는 거, 그러니까 서옥이라는 게 사위죠. 사위가 묵는 집이 서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뒤편에 하나 사위 방을 만들어놔. 사위가 묵을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3년간 살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개신교나 뭐 천주교를 믿는 분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처음에 뭐 7년간 이렇게 살기로 하고 그 딸을 부인을 얻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욕심이 많아서 안 주는 바람에 그 7년간 2번씩 이렇게 또 처가살이를 하죠. 그래서 두 자매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봤을 때 유대인들의 어떤 처가살이 하는 거하고 그 여진족들의 처가살이 하는 것이 풍습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부집에서는 시집을 이제 돌아갈 때 그냥 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비 수십호, 그 다음에 소와 말 10여 무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신부의 지참제물로 해서 시집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참제물이 굉장히 많이 딸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혼시키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들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같다 이거예요. 그다음 얼쑥이라는 나라가 뭐 나라라기보다도 조그만 부족 국가죠.
얼쑥이라는 나라의 연애 풍속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송화강 부근에 얼쑥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흩어져 있다. 얼쑥이 지금 보면 길림 농안 이렇게 하고 길림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부족장이 쳐놓고 후세의 오랍 지역이다. 이제 길림 일대죠. 이 지역에 얼쑥이라는 사람이 부족이 있는데, 거란이나 여진의 귀족들이 이제 부잣집 자식들이 한가위 달밤에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이게 쭉 흩어져 놀고 술 먹고 노면은, 그 지역에 있던 얼쑥의 이제 젊은 처자들이 같이 가서 달밤에 같이 올려논다는 거죠. 술 마시고 뭐 같이 올려놀다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다가 이제 흥이 겨워서 이제 이 남자들이 돌아갈 때 되면은 그냥 같이 놀던 여인들,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같이 이제 말에 태워서 그대로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자기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이 부인들, 이 처자의 부모들도 이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년간 이제 데려가가지고 자식이 생기면은 그때 비로소 술과 음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친정부모와 찾아가는데 이것을 배문이라 했다. 그 다음에 결국 스스로 짝을 찾는데 이 납폐물이 이게 서로 가지고 간 재물이, 그때도 뭐 재물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납폐물이 좋으면은 혼인을 시켰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대단히 결혼이 오늘날 볼 때도 하여튼 파격적으로 자유스럽게, 특히 얼쑥 지역은 그런 자유 결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낭만적이고 이런 자유 연애 있었냐? 여진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금사에 보면은 혼동강의 서서수 지역 이게 강 이름이하고 부족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소전부에 박다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빼앗아 가가지고 아내로 삼았다 라는 것이요. 결국 약탈혼이 있었다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가지고 또는 자유연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부족에 쳐들어가가지고 젊은 처자를 납치해가지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난 이 소조, 시조의 사소, 금나라 시조의 사세손인데, 이 소조가 다시 모의를 해서 서로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 서소수 지역에 가가지고 박다하라는 여인을 다시 빼앗아 왔다라는 이야기가 금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선조가 이웃 부족한 데 가가지고 그것도 한번 시집 가가지고 있는 여인을 다시 뺏어와서 아내로 삼았다. 이것을 금사에 기록할 정도로, 그것이 이웃 부족에 가서 여인을 뺏어와서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날과 같이 흉을 본다든지 그게 흠이 되면 이런 사서의 기록도 되지도 않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용맹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여인을 와서 약탈해서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용맹성과 부족의 강함을 과시하는 이런 약탈혼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진 풍속 중에 또 하나는, 여진들은 외져서 정사, 그러니까 중국에 달력이 못 갔다는 거죠. 달력이 없다 보니까 원래가 무슨 해인지 또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 내가 봄에 푸른 풀이 20번 피는 걸 봤습니다. 이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20살일 수도 있고 푸른 풀을 보았다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좀 더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사를 익히고 난 다음에
점점 중화풍에 빠졌다. 이제 중국을 점령하고 보니까 중국의 뭐 문화 이런 것도 하니까 이제 점점 여진의 풍속을 보려 중화풍에 빠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추장의 생일을 이제 성대하게 이제 서로 축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추장이 몇 월 며칠날 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한다는 거죠. 이 정만 같은 경우는 정월 초하루가 내 생일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하면 그날이 생일이에요. 그 다음 뭐 오실이라는 사람은 나는 정월 보름이 내 생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생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좋은 날 이런 날을 뭐 예를 들면 5월 5일 9월 9일 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이런 날을 그냥 생일로 정하면은 그게 생일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희종 같은 경우는 7월 7일이 이제 이날이 황제 생일이다 이렇게 정하면은 다른 나라 이 나라 안에 이 다른 사람들은 이날을 생일로 못 정하는 거예요. 왕이 7월 7일 날로 이 7월 7일 내 생일이라 이렇게 정해 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이날을 생일로 정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풍속이 또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여진은 도둑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이 도둑에는 훔쳐간 것을 7배로 배상시켰다. 굉장히 엄하게 배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정월 16일 요 하루 동안은 도둑질하게 그냥 내버려서 공식적으로 도둑질을 허용해서 즐기라고 한 거죠. 이날에 도둑질해도 처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거란에는 정월 13일에서 16일 날 이렇게 종투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투. 그 다음 이 풍속은 이 북쪽 풍속뿐만 아니고 기주, 대만 이런 지역에 보면 투채절, 다른 사람 집에 다른 사람 뭐 작물에 가가지고 야채를 훔쳐와가지고 이게 조리해 먹었다. 이런 이제 풍속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진에서 보면은 그냥 뭐 조그만 거 훔쳐가는 게 아니고 첩실, 여자도 훔쳐갔다는 거죠. 첩실도 훔쳐가고 보화, 수레, 말 이런 것도 막 훔쳐갔는데 이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뭐 부인들도 뭐 지체 부인들 부인이 가면 부인이 직접 훔치는 게 아니고 부인이 가서 그쪽 부인하고 이렇게 접대할 때 그 하인들이 뭐 또 그릇 뭐 이런 걸 훔쳐갔다는 것이죠. 근데 훔쳐가서 그냥 완전히 훔쳐가는 게 아니고 며칠 뒤에 내가 뭘 훔쳐왔습니다 라고 이게 도둑질 난 자가 실토를 하고 뭐 그게 자기가 훔쳐온 거기에 따라서 뭐 양이나 술이나 뭐 안주 뭐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조그만한 그릇을 훔쳐간 것을 떡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접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훔쳐왔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걸 하나의 놀이로서 즐겼다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 이걸 골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 첩실을 훔쳐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자를 훔쳐갈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뭐 약간의 미리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약속하고 훔쳐간다 라고 하면 연나라 지방, 지금 북경 지방에도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 식의 여인들을 훔쳐가서 결혼한 풍속이 있다. 근데 이걸 보면 조선시대 과부 보쌈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세기까지 우리나라 시골 같은 풍속에 보면 서리가 있었는데 다른 이웃이 하는 과수나 이렇게 참외나 수박 이런 걸 서리해서 왔는데, 그 서리, 참외서리, 수박서리 하면 그것을 그냥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엄히 처벌을 한다기보다도 약간 훈계화하고 이 정도 했는데, 결국은 이 서리도 이 북방의 종투절 이런 것이 하나의 유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근대에서는 이게 뭐 훔치는 것이 엄격하게 금해져 가지고 이제 지금도 뭐 서리는 싹 사라졌지만 뭐 엄히 처벌받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 부처를 매우 공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갔을 때는 공경들도 승려들이 윗좌석에 앉았다. 지금도 그렇죠. 절에 가면은 뭐 고관들이 가더라도 정치인이 가더라도 높은 승려님들이 오히려 상자에 앉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 당시 왜냐면 뭐 부처님의 대리이고 한 것이니까 뭐 그 당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이 승려들이 이 죄까지 다스렸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승려가 가서 승려들한테 가가지고 승려가 이 채찍질까지 하고 너희 이런 죄를 저지른 게 나쁘다 뭐 매를 쳤다는 거죠. 그다음 이 노비들을 보면은 뭐 계속 노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재산을 형성해서 내면은 또 면천까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당시에 그 도첩을 얻어 승려가 된 자가 30만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승려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 당시 풍속 보면 간통을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데 근래는 은금하고 있다. 송막기문의 저자가 봤을 때 당시는 굉장히 엄해졌다. 그 전까지는 뭐 서로 간통하는 이런 제도가 별로 처벌까지 안 했다는 거죠. 그 여진의 풍속을 보면은 위지동 이전에 고구려는 풍속이 음란하다라는 표현인데 결국 여진의 풍속이 이런 것들이 같은 고구려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민과 동정하냐는 매를 때리고 변방에 유배했다. 승려나 이런 사람들이 평민과 동정하면 이제 엄히 처벌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통정했다라든지 또는 뭐 관리집을 범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나라가 이제 중국을 점령해서 연나라 뭐 북경이 지역을 다스릴 때 통역관이 필요했죠. 설도 뭐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한나라 사람들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이 아주 그 중간에 농간을 부려가지고 2, 3년만 통역하면은 다들 뭐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하나의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은주가 대왕이라는 사람이 금나라 관리입니다. 은주가 대왕이라는 사람이 연나라 지방에 다스리는 영경유수가 됐을 때 마침 그 지역에 많은 백성들이 어떤 승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갚지 않았는데 이제 다툼이 발생하니까 승려가 이제 그 송사를 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채무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통사에게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주고 우리를 좀 잘 무마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통사가 어떻게 재판정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은주가 대왕한테 말하기를 지금 저 승려가 요새 근래 비가 오지 않아서 제가 분신을 해서 기우제를 지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돈을 안 내가지고 돈을 내라고 이게 소송을 했는데 엉뚱하게 제가 기우제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역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승려를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나무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워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사실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중간에 이 통역들이 농간을 부렸다라는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나라 여진 사람들은 상하 간에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통고에 보면은
좁쌀죽과 고기를 먹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똑같은 걸 먹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송막기문에 또 보면은 그전에는 이게 의식에 대한 예법이 없었다. 임금과 백성이 같은 냇가에 벗고 목욕하고 임금과 백성이 서로 등을 밀어줬다. 얼마나 친근한, 임금과 백성이 냇가에 같이 목욕하고 등 밀어줄 정도로 상하 간에 서로 격의가 없이 소통이 됐다. 그 다음 백성이 닭을 잡으면요, 임금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오늘 닭을 잡았는데 같이 먹읍시다 라고 임금을 불러서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그 닭을 잡아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하고 임금하고 통역 참 서로 소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격의가 없는 것이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봤을 때 참 격세지감이 있죠. 그때 이 오골매는 이제 황제가 되고도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위에 그 부족장들이 하던 행동 그대로 같이 먹고 자고 냇가에 같이 목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희종은 약간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이게 내가 임금인데 그래도 뭐 일반 백성하고 냇가에 목욕하면 되겠어 뭐 이런 행태로 해서 이걸 좀 고치려고 했다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병영 같은 데서는 장수병절이 뭐 가족 시족 단위로 구성됐으니까 상하 간에 서로 뭐 똑같은 거 먹어야 되죠. 아들이 병졸이고 자기가 분대장이고 소대장인데 지 아들은 나쁜 거 먹이고 나는 장교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 먹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금나라는 당연히 뭐 법과 제도는 당시 중국 당나라나 이런 법률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스스로 밖에 이제 반포를 했는데, 근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윗사람 통치자들이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기 처를 죽여도 그냥 뭐 칼이나 몽둥이나 이런 거를 안 써가지고 뭐 죽이면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남자들이 첩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첩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실이 투기 못하게 하니까, 투기하면은 뭐 이렇게 죽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었다. 근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서로 편리하게 했다. 자기들 편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과거제도가 있는데요. 과거제도는 뭐 중국의 시스템 제도를 해서 했는데, 주와 현에서 한 것이 향시고, 지역의 제도가 이게 향시고, 근데 향시에서 시험 보는데 가장 좀 특징적이 서법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 내용보다 글씨 서법을 잘 봐가지고 이 서법에 어긋나면 이건 잡범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탄력했다는 거죠. 이게 뭐 내용도 하지만 특히 글씨의 서법에 맞게 썼느냐 이걸 대단히 중시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격한 사람은 특히 수석한 사람은 향시의 향원 또는 회원이라고 불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합격한 자들을 다시 연나라나 운중이나 뭐 이렇게 변 이런 데서 나누어서 시험을 받는 이걸 이제 부시라고 했고, 부시에서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골랐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수석은 이제 부원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부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연나라에 모아서 불렸는데, 회시를 보았는데 6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다. 여기서 수석을 장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장원하면 전부 다 향시 뭐 이런 데도 뭐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 장원은 실제 이렇게
향원, 부원, 장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그 다음 북방은 너무 춥기 때문에 특히 그 겨울에 가죽 옷을 많이 입었는데 이 가죽이 좀 귀하기 때문에 뭐 쥐 한 마리를 잡아도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들었다. 그 다음 특히 그 부인들은 아주 그 멋을 많이 내가지고 양가죽 모자를 아주 즐겨 썼는데 이 양가죽 모자가 대단히 뭐 비쌌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양 3마리 가격과 이 모자 하나 가격으로 아주 고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면에 담비 가죽은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햇볕이나 불에 노출되면 좀 껍질이 벗겨지거나 뭐 자꾸 탈색이 되기 때문에 양가죽보다는 오히려 담비 가죽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종 시절에 아골타가 금나라 시조 아골타가 거란 지역으로 이제 조공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갔을 때 요나라 사람들하고 쌍육놀이를 했다. 쌍육이라는 것은 이제 주사위 2개를 가지고 말판을 옮기는 이렇게 놀인데, 근데 이 요나라 귀인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지니까 뭐 자기 멋대로 말판을 이렇게 옮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골타가 아니 정당하게 게임을 졌다는데 마음대로 말판을 옮기냐라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이 귀인을 찌르려고 했는데 마침 따라갔던 이 오시리가 완한이 힘인데 아골타를 말려가지고 결국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 귀인을. 그랬더니 이 요나라 관리들이 이 거란 도종한테 아골타 이거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국의 추장이 와가지고 우리 귀인을 황족을 죽이려고 한다. 뭐 귀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황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란 도종은 뭐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뭐 죽였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했는데 나중에 아골타가 자기를 말린 오시를 대단히 중용했다라는 이야기고, 아마 이때 아골타가 죽었더라면 뭐 금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또 뭐 물론 뭐 새로운 사람이 됐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 쌍육놀이 하다가 아골타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이 쌍육놀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도 대단히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기생들도 하고 있는 쌍육놀이 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 또 사대부 사대부들도 이게 쌍육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림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조선시대까지 쌍육놀이가 굉장히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미 이 거란 금나라 시대에도 쌍육놀이가 굉장히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여진에는 흰 작약꽃이 많다. 붉은 꽃은 없다는 것이고, 이 작약꽃을 어린 싹을 전으로 부쳐 먹었고, 이 생강은 없어가지고, 생강이 굉장히 조미료로서 중요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생강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한 양이 1200양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가지고 그 몇 조각만 이렇게 고기 위에 올려놓고, 이거 귀한 생강을 내가 내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음식 같은 데 섞지 않고 이렇게 고기만 살짝 올려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생강이 너무 흔하죠, 요즘은. 그 다음, 배를 만드는데, 나무를 파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8尺, 배틀북과 같다. 그러니까 배틀북 사자죠. 배틀북, 한인들은 사선이라고 불렀다. 이게 통나무배죠. 통나무배. 음무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부곡전은 항상 여름에 동굴에 숨었다가 겨울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양쪽에 노가 있어 양난로다.
그런데 보면 오늘날의 카약과 이게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강을 건너 수레를 건널 때는 몇 척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날 부교같이 만들어서 건넜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진에서 배를 만들게 됐을 때는 완한 희운이 송나라 사람을 이렇게 이제 금나라가 저쪽을 점령하니까 송나라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배를 비로소 짓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이게 뭐 원래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고려 중기에 보면은 동해안, 일본, 심지어 일본 서해안까지 여진 해적이 극성을 부리죠. 고려 말기 되면 이제 왜구가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이 여진 해적을 일본 기록에는 칼도자 이적 이자해가 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진 해적이 우리 동해안뿐만 아니고 저 뭐 구주 지역, 일본 서해안까지 해서 노략질을 했던 굉장히 광범위한 이게 침략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초가 전부 다 이 사선 또는 음료의 위호, 여기서 유래가 된다. 이게 배를 잘 돌았던 거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렇게 뭐 통나무배죠. 동목주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통나무배. 여기서 뭐 노가 두 개인데 이 양날로가 아니고 참 노를 한 개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젓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범나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주원리고에 보면은 수레와 비슷하고 바퀴는 없고 걸상과 비슷하면서 다리는 없고 앉는 좌석을 덮어 가리는 것은 감실과 같고 줄을 잡아 모는 것은 말을 모는 것과 같고 얼음 위에서나 눈 위에서 편리하고 바닥은 평평하다. 이 표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간단히 이 말로 설명하면 이게 복잡한데 쉽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술록이 그 산타 눈썰매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산타 눈썰매 그러면 뭐 저쪽에 핀란드나 북쪽 이쪽만 생각하는데, 실제 이 여진 지역에도 술록이 그는 눈썰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그 다음 또 개원로에 보면 개썰매, 한자로는 구차라고 하는데 개썰매도 있었다는 거죠. 이 범나 뭐 벨이라고 하기도 되고 구차가 있어가지고 눈이나 얼음 지역에선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래 거린 거란 여진인들은 여진이라고 불렸는데, 거란 황제의 이름을 피해서 여지기로 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야율종진, 이 진자를 피해서 여지기라고 했고, 그 다음 여진 사람들이 또 이게 특히 그 황제 이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는데, 어떤 무관이 소장을 쓰면서 뭐 깜빡하고 이게 황제의 희를 그냥 넣고 소장을 쓰는 바람에 그것이 탄로가 나서 이게 권장을 받고 유배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중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황실 안에 있는 그 관리죠. 관리 내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관리들이 소성처비를 관리하는데, 만약 하옥상 이런 게 있으면 춘상과 추수,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황제가 멀리 도성을 떠나서 사냥을 하면은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결제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근위병이 사망하면은 그 백골을 도성으로 가져와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해서 매우 자기가 따라다니는 병사들도 그 현지에서 매장 안 하고 가족에게 유고를 돌려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북맹록에 보면은 송나라에서는 경쟁적으로 북주, 이게 진주인데 북주를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구했고,
이 각장이 이게 서로 이게 무역이 일어나는 시장이죠. 거기서 무역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좋은 것은 뭐 탄환만큼 굵고, 적은 것은 오동나무 열매처럼 마다다. 그 다음 요동 해차에서 난다. 해차는 것이 해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송화강과 애호강에서도 진주가 나온다 그랬고, 8월 달에 진주가 이제 크게 자라서 10월 달에 진주를 캐는데, 이 진주가 뭐 이때 되면 막 얼음이 얼기 때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진주를 캔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 고니가 진주 조개를 잡아 먹으면은 그 우연치 않게 또 이 진주가 고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송골매, 해동청 송골매로 고니를 잡아 가지고 그 고니 속에 들어있는 진주를 채취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동청이 육상의 짐승도 사냥하고 또는 고니 날아가는 이 날짐승도 사냥시켜서 굉장히 그 해동청이 귀하게 이겼다라고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진의 풍속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